우리가 또 주목할 게 좀 불명예스럽습니다만 이 그 사업체 본사가 또 대구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출발이 대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2004년 10월이었죠. 대구시 범어동 인근에 BMC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BMC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빅 마운틴 컴퍼니.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뭐 대산사, 태산사 이걸 그냥 영어로 그냥 만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듣기로 그 의료기기, 안마기 이런 거를 그 찜질방이나 요새는 찜질방이 잘 없어졌는데 미용실에도 들어가 있었대요. 모텔 예. 이런 데도 빌려주고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막 이렇게 모집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이팔 일당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구좌당 투자한 한 구좌당 440만 원 그게 아마 안마기 또는 골반 교정기 같은 그거 하나 사는 금액인 예, 거예요? 예, 그 하나를 사서 예. 당신의 물건이다. 사서 거기에서 우리가 렌트를 전국 각지의 찜질방이나 뭐 아까 말씀한 미용실이나 이런데 렌트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온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매일같이 원리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440만 원 한 구자를 사게 되면 약 8개월 만에 35% 원리금에서 518만 원이 당신에게 주어진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3만 5천 원씩 8개월 동안 원리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이런 그 재테크가 없다 해서 각자가 전도사가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장 아픈 게 피해자분들은 정말 내 친척, 이웃, 친구 좀 도움 주려고 나만 혼자 이 좋은 거, 이익 보는 것이 좀 미안하니까 정말 좋은 거라 소개해 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자가 되시니까 네. 그 피해자분들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440만 원을 넣으면 3만 5천 원이 나오잖아요. 매일. 그러면 이제 4,400만 원을 넣으면 매일 35만 원이 나오면 그렇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이 자기의 어떤 노후라든가 노동을 대체하는 느낌인 거죠. 4,400만 원. 네, 네. 그럼 약간 이제 뭔가 다른 이성이 이제 발동되면서 아 이거는 나한테 온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이팔 사기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봉이 김선달 식인 거죠. 아 그러네. 예, 다른 다단계 SMK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물건이 있어요. 물건을 강매하고 고가에 팔아 넘겨서 자기들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조이팔 사기 방식을 보면 말만 듣는 거죠. 아, 의료기기가 있대. 그 이걸 찜질방, 모텔 등에 임대하고 그건 내 것이고 나에게 수익이 들어온대라는 이제 믿음을 주긴 하지만 허상을 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들고 네.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들이 투자한 금액 중에 일부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 돌려막기처럼. 돌려막기 같은 거죠. 아. 이런 사기 형태를 폰지 사기라고 하거든요. 이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폰지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탈리아계 미국 이민자가 미국에서 사실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이 사기를 엄청나게 많이 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피해자가 나타나고 조이팔은 아마도 그런 세계적으로 유래가 깊은 허상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유사수신한 이득을 가지고 나눠 먹는 피라미드식 다단계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봉이 김선달이고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은 한국의 폰지 그렇습니다. 조이팔이군요. 네. 조이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조이팔은 1957년생입니다. 그리고 딱하게도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경북 영천 출신이고요. 예, 8남매 중에 7째고 당시에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초졸. 10대 때는 이제 막노동을 하고 20대 때는 도박장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친형이 일했던 그 SMK 여기가 이제 한국 다단계 원조 충민코리아. 다단계 사기를 치려면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서 일을 배웠다고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판매 회사인 SMK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988년에 일본 자석료를 들여다 판매하는 그런 다단계 조직으로 출발한 SMK가 2004년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쳤는데 결국은 여기가 일종의 다단계 사기 업체 사관학교라고 불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주소를 포함해서 조이팔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주변의 그 핵심 측근들이 SMK에 들어가서 영업을 배우고 이강남 씨로부터 이러면서 유사한 그 다단계 사기를 확산하고 재생산했던 이제 이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범죄자들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결코 창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범죄자들 보고 그 좋은 머리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MK에서 또 허드렛 일을 하고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굴러가는 사업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 배운 게 조이팔이었던 거죠. 얘기를 듣고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3번이나 찾아왔어요. 자기가 다 해줄 테니까 못하면은 그냥 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대출 내는 거 다 도와주고 같이 농협에 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 내는 것까지 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돈이 10시에 들어오는데 10시에 딱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는 수익금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매일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야. 하루에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날 또 수익금이 들어오고 막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냉철한 판단을 할 그런 여유를 안 줬다 그럴까?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의 수법이 아니었나. 방문 판매업법이 합법화되면서부터 이제 다단계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방석, 전자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1차 원정인 거였고 기업형으로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누구도 이 법망을 정말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악의 어떤 그런 사슬을 만들었던 최초의 어떤 기업형 이 다단계 사건은 이 조이팔 사건이 시작점인가 아닌가 생각해요. 조이팔의 사기를 보면 이게 기업형이잖아요. 실제로 기업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네. 많은 수의 사기꾼들은 흔히 떴다방이라고 해서 단기간 순식간에 확 속여서 금원 사취하고는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조이팔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기업형 사기를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이팔의 사기 조직을 보면요. 가장 측근에는 가족이 있어요. 자기 내연녀, 아들, 조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자금을 맡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가장 믿는 측근들이에요. 강태용. 강태용도 또 자기의 동생인 강호용. 네. 그다음에 이 4인방이라는 최측근이 그 설계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3번째 단계가 요 측근들의 연결고리들이에요. 친지들, 또 친구들. 근데 그들은 각기 그 기술들이 있어요. 정보 전산 기술이 있는 사람, 또 돈 세탁 기술, 금융 기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다 맡겨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단계의 각 지역을 책임지는 측근의 측근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표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조이팔의 법인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법인도 구성이 다단계. 되는지. 예. 법인도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권은 CN이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이 첼린이고요. 그다음에 경인 지역 T2에서 리브로 나중에 바뀝니다. 리브는 이제 충청권까지 포괄하는 그리고 리드엔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자꾸 이름들을 법인 이름을 바꾸는 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유사시에 네. 동시에 일제히 전국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지역별로 산발적인 사기 사건으로 취급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나름 치밀한 계산 아래에서 이런 사기적인 사업 수법을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럼 교수님 그 강태용이라는 사람은 네. 거의 뭐 조이팔의 아바타처럼 소개가 되는데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까? 네,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대표이사로 대두가 되지 않고. 네. 근데 강태용은 결국 나중에까지 이 사업에 이제 그 최후로 조이팔과 함께 중국에 계속 있기도 했고요. 전체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태용 같은 경우는 학력도 있고 언변도 좋고 네. 그래서 조이팔에 걸어다니는 수첩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뇌도 있고 그래서 브레인이라고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정관계 또 수사계 로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로비스트로서도 강태용의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는 거죠. 강태용의 또 최측근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상혁이라는 그 매제인데 이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조희팔의 사업이 그냥 일반 사기처럼 말로서 구슬러서 돈 사취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주 대규모의 전국 단위의 그런 설계가 필요하고 입금, 출금 그리고 그 관리들 자금 이동이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걸 구축한 게 배상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조이팔의 그런 동기는 어떤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열등감도 많고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이팔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가담을 했을까? 왕국을 건설해 주었을까? 사이비 종교와 유사하죠. 사이비 종교 교주들 보면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느냐. 근데 그 밑에 보면 박사, 교수, 의사, 전문가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안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들 그 전문 영역 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태용이나 배상혁이나 사기꾼들 중에서 그나마 학력이 있고 또 머리도 쓸 줄 알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으면 채용 못 될 사람이고 제대로 된 공무원이나 또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시기로 볼 때 2004년에서 2008년이면은 네. 우리가 97년 말에 IMF 터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사람들이 힘들었지만은 그때부터 한 5년 동안은 그 이전의 축적지로 좀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마저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고 2003년 4년부터 카드 대란까지 오던 시기라서 사람들이 제일 아플 때 이걸 시작했거든요. 당시에 뭐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까지 나오고 했었거든요. 이게 시대가 자기가 그냥 은행에 돈을 그냥 예금하고 있는 거 되게 바보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투자, 재테크 뭐 이러면 관심도 없었는데 이 시기에는 나도 뭘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시대적 반성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